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발효학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발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동영상은요, 그 맥주가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촬영한 건데, 시간을 좀 아주 지금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마치 맥주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이 보이죠? 예. 효모가 발효 과정에서 당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마치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귀를 발효되고 있는 통에 대보면 이제 그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뽀글뽀글. 그래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 그 드라마 중에 이제 문근영이 나왔습니다. 그 문근영이 그 막걸리 만드는 술도가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수양딸이었는데, 그 막걸리가 발효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귀에 이제 항아리에 귀를 대고 이렇게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술 익는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술 익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효, 우리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자, 퍼멘테이션. 자, 이 퍼멘테이션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면요. 끓는다는 뜻의 라틴어 페레베레.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라틴어를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요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끓는다. 왜? 포도주가 발효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모습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요 단어에서 유래해서 지금 현재 fermentation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확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동영상에서 이런 모습을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이 발효라는 단어, fermentation,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책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좁은 의미의 발효, 생학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좁은 의미의 발효, 생학적 의미의 발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학 교과서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발효는 산업적 의미, 이렇게 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좁은 의미의 발효는 무엇이고 넓은 의미의 발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발효는 우리가 생학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좁은 의미의 발효가 뭔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학적 좁은 의미의 발효의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넓은 의미의 발효가 어떤 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죠.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 자, 해당 과정이 in the cytoplasm. 자, 세포질이죠.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구연산 회로, 혹은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고도 부르죠. TCA 사이클.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 혹은 크랩스 사이클, 혹은 구연산 사이클, TCA,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는 전자 전달계가 존재합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전자 전달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포가,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했을 때 해당 과정,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ATP를 소모하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6인산, 프락토스 6인산,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빠졌어요. 그죠? 프락토스 16 디포스페이트, 프락토스 16 2인산이 빠졌죠. 그 다음에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13비포스포글리세레이트, 그 다음에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포스포글리세롤,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 그 다음에 피루베이트, 피루부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ATP가 두 분자 소모되고 네 분자의 ATP가 생겨서 해당 과정에서는 그래서 두 분자의 ATP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부산물로 두 분자의 NAD가 두 분자의 NADH, NADH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크랩스 사이클, TCA 사이클을 거치면서 NAD가 NADH, NAD 플러스가 NADH, 그 다음에 여기 FAD가 FADH2, 또 NAD 플러스가 NADH. 그래서 NADH가 세 분자, 그 다음에 한 분자의 FADH2, 그 다음에 ATP는 여기 한 분자만 나오나? 더 있을 텐데. 어쨌든 ATP도 나오고요.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이 NADH나 TCA 사이클에서 형성된 NADH 혹은 FADH2는 여기 전자전달계에서 이 NADH가 전자전달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NAD와 두 개의 수소 양성자가 나오죠. 요게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물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ATP도 형성이 되고, 요렇게 ATP도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TP도 형성이 되고, 이 NADH는 다시 NAD 플러스가 됩니다. 이 NAD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이 해당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면, 만약에 이 NADH들은 다시 NAD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거를 해주는 과정이 전자 전달계라는 겁니다. 전자 전달계. 그래서 전자 전달계에서 NADH는 다시 NAD로 돌아오고, 이 NAD는 다시 해당 과정이나 TCA 사이클에서 또 NADH가 되면서 이 TCA 사이클이나 해당 과정을 잘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많은 에너지 ATP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생학 시간에 잘 배운 내용이죠. 자, 근데 자, 전자전달계고요. 그렇다면은 현기적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느냐 하는 거죠. 현기적 상태에서는 자, 현기적 상태에서도 이 세포질은 현기적 상태와 상관없이 현기적 상태라도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이 잘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현기적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 보통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 다른 생명체, 산소가 없는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은 어떨까요? 산소가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 생산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해당 과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두 개의 ATP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ATP라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ATP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NAD 플러스의 고갈이 생깁니다. 왜? NAD 플러스가 전부 NADH로 바뀌었기 때문에 NAD 플러스의 양이 줄고 NADH의 양이 늘어나겠죠. 세포 안에 이 NAD 플러스가 무한정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정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다 보면 NAD 플러스는 고갈이 되고 NADH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ATP를 얻기 위해서 돌리고 있던 해당 과정마저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볼까요? 자, 효모의 예입니다. 이스트, 우리가 금방 봤죠? 동영상에서 봤던 이스트의 경우에. 자, 먼저 윗부분이 이제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 포도당이 자, 피루베이트로 되면서 두 개의 ATP가 형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분자의 NAD 플러스는 두 분자의 NADH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서 이 전자전달계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NADH가 다시 NAD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뭔가 NADH를 NAD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효모는 이 피루베이트 분자를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하이드, 자, 이때 CO2가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히드로 될 때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아까 물이 끓어오듯이 거품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에탄올로 바뀝니다. 자, 요 과정에서 에탄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NADH가 조효소로 작용을 해서 NAD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피루베이트가 에탄올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NAD 플러스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해당 과정을 돌려서 피루베이트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NADH로 바뀌고 피루베이트는 다시 에탄올이 될 때 NADH가 NAD 플러스가 되고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호기적 상태에서는 전자전달기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혐기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피루베이트나 피루부산과 같은 피루베이트나 그 다음에 피루베이트의 대사물, 여기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자, NADH는 H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NADH는 산화가 됐죠.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환원이 됐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환원이 돼서 에탄올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산화시키기 위해서 피루베이트나 피루베이트의 대사물을 환원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발효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좁은 의미의 발효는 우리 사람의 근육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의 근육에서는 피루베이트가 바로 락틱 애시드, 젖산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젖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생학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세게 함으로써 이제 뭐 유산소 운동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정도일 때는 숨이 많이 안 급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강한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숨이 찬데도 계속 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근육 세포에 산소 전달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전달이 부족하지만 계속 근육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소가 잘 안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발효가 잘 일어나겠죠. 알코올 발효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코올 발효를 하면 우리 막걸리를 담는다면은 이 독에 최대한 가득 채우거나 뚜껑을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에 접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산소가 접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래쪽 부분은 혐기적 상태가 되도록 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이모모나스의 경우, 자이모모나스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인 자이모모나스의 경우에는 ED 경로를 통해서 피루베이트를 생성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ED 경로도 다른 종류의 이제 해당 과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MP 경로와는 다른 해당 과정이 되겠죠. 이 ED 경로는 EMP 경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단계가 좀 짧아요. 그래서 더 빨리 피루베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그래서 이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알코올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자이모모나스는 세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라고 부르는 세균이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차이는 효모는 저온에서 알코올 발효가 가능하고 보통 한 25도 정도까지, 2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잘 안 돼요. 효모가 잘 못 자라기 때문에 효모는 한 25도씨 정도까지가 잘 자랍니다. 우리 알코올 발효를 하는 사카로마이세스 효모 같은 경우에. 근데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 같은 애들, 이런 세균들은 37도씨에서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대의 지역에서는 이 정도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적당하고, 온도가 높은 데서 발효하는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하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또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가 발효하는 높은 온도에서는 다른 세균들이 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술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술을 망치기가 좋습니다. 다른 잡균들이 자라서 술을 부패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발효가 알코올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세균들이 먼저 자라가지고 알코올 발효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곳에서는 효모 이스트를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고요. 근데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온도가 25도가 넘기 때문에 효모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열대지방의 전통 알코올 음료, 즉 전통 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를 활용한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온도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 이런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를 활용하기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이모모나스는 ED 경로를 통해서 피루베이트를 생성하고 이후에 피루부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에탄올로 가는 이 알코올 발효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경로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젖산 발효를 봅시다. 자, 젖산 발효는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유콘스탁 전부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유산균으로 칭하는 세균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또 일부 조류, 원생동물, 심지어 사람의 근육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물들, 웬만한 생물들이 이런 젖산 발효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루베이트는 이제 피루베이트의 대사산물에 의해서 NAD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피루부산이 직접 젖산으로 바뀌면서 NADH를 NAD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젖산 탈수소 효소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반응에 해당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젖산 탈수소 효소.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젖산 발효는 동종 젖산 발효하고 이종 젖산 발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동종 젖산 발효는 젖산 발효를 했을 때 부산물로 발효를 했을 때 부산물로 젖산만을 만들어냅니다. 젖산만을. 그래서 보통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젖산도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젖산만 두 분자를 글루코스 한 분자를 가지고 발효를 했을 때 젖산만 두 분자 만들어내는 젖산 발효를 동종 젖산 발효. 우리가 영어로는 호모 락틱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종 젖산 발효는 젖산 이외에 다른 부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젖산 한 분자와 에탄올 혹은 아세틸 인산으로부터 초산. 그래서 이제 경로에 따라 다른데 이제 에탄올을 만드는 애들도 있고 초산을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한 분자, 에탄올 한 분자, or 젖산 한 분자, 초산 한 분자 이렇게 얻는 거죠. 자, 이런 차이는 뭐냐면 얘들도 해당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종 젖산 발효를 하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효모와 마찬가지로 EMP 경로를 거칩니다. 자, EMP 경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이죠. 그래서 피루부산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종 젖산 발효는 이 해당 과정에서 한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EMP 경로하고 똑같은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생성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한 분자는 이 포스포케톨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 포스페이트, 아세틸 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 한 분자와 아세틸 인산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틸 인산이 이제 바로 초산이 되거나 초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NADH가 NAD로 바뀌는 거죠. NAD 플러스. 잘못 썼네요. N 지우개. 자. 요렇게 되거나 아세틸 인산이 아세틸 코엔자임 A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에탄올. 요거는 우리 알코올 발효에서 반가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서 이제 에탄올이 되는 거는 살펴봤었고요. 아세틸 코엔자임 A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스죠. 자, 요 반응은 우리 여러분들이 영양학 시간, 고급 영양학 시간에 배웠던 요 역방향이 에탄올 대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에탄올 술을 섭취했을 때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틸코엔자임 A로 가죠. 그거하고 역반응이 같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스 ADH,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아세트알데하이드 ALDH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소. 자, 그래서 젖산 발효는 동종젖산 발효. 동종젖산 발효면 EMP 경로를 거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요게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 의해서 젖산이 두 분자 형성된다. 자, 이종젖산 발효는 EMP 경로를 거치지 않고 PK 경로. 요거 설명을 안 했죠. PK 경로. 포스포 케톨레이스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 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소가 포스포케톨레이스라는 효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이 PK 경로, 포스포케톨레이스 경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PK 경로를 거치면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과 한 분자의 아세틸 인산, 아세틸 포스페이트가 형성이 되고 이 아세틸 포스페이트가 아세틸 코엔자임 A를 거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에탄올이 된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NADH들은 NAD 플러스로 다시 재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젖산 발효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혼합산 발효라고 부르는 건데요. 혼합산 발효. 자, 여러가지 산을 만들기 때문에 혼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장균과 같은 통성 혐기성 미생물들. 자, 대장균과 같은 이제 비슷한 애들, 대장균 비슷한 그쪽 계열 애들이죠. 이 과정에서 락테이트, 아세테이트, 적은 양의 에탄올, 그 다음에 포믹 에이시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미생물들은 포믹 에이시드, 개미산이죠. 개미산을 더 환원시켜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출발 물질은 네 분자의 피루부산이죠. 그러면 글루코스는 몇 분자가 필요합니까? 두 분자의 글루코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분자의 글루코스가 네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들어내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대장균도 EMP 경로를 거칩니다. EMP 경로를 거쳐서 네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들게 되면 두 분자는 젖산. 요거는 이제 젖산 발효하고 똑같죠. 그래서 피루부산으로부터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 의해서 젖산을 만들어내고 이 두 분자 중에 한 분자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되고요. 또 피루부산 두 분자 중에 피루부산 두 분자 중에 한 분자는 이제 두 개의 포름산. 왜냐하면 포름산은 HCOOH니까 탄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분자의 포미게이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졌던 애들은 아세틸알데하이드 에탄올을 거치는 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이종 젖산 발효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혹은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아세틸 코엔자임 A 신티테이스에 의해서 초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 or 초산입니다. 요거는 두 개 동시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에탄올이나 초산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포름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대장균은 포름산에서 멈춰요. 근데 다른 세균들 중에서는 이 포름산을 다시 포메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바꿔주는 요런 미생물 세균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산 발효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수소. 자, 우리가 지금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우리가 수소가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디에 쓰느냐면 이제 원료전지라고 하는 부분.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전기차들이 많아졌지만 또 이제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중에 이제 수소 자동차가 있어요. 수소차라고 부르죠. 수소차는 수소를 뭐 뻥 터트려서 가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수소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환원시켜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기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지를 우리가 원료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죠. 이제 원료전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수소차는 그 원료전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충전을 해줘야 돼요. 수소를 충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소를 만들 때 물을 H2O를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수소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니까 전기 없이도 전기를 생산해서 자동차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를 써서 전기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전기로 가는 것보다 못하죠. 요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이제 수소차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혼합산 발효를 했을 때 수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산 발효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로를 차단을 해서 포름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포메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를 통해서 수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균을 배양을 해서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생물을 키워서 수소를 만들어내더라도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수소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용을 못하는데, 이거를 연구를 많이 개선이 된다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수소차가 달릴 수 있게 되면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또 수소를 충전할 필요 없이 아예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이 혼합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수소를 계속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원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미래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3-부탄디올 발효입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유기화학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2,3-부탄디올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요게 탄소고요. 그래서 부탄디올, 메에프부, 부탄, 이 빼고 부탄, 디, 올. 그래서 두 개 올, OH기, OH기를 의미하는 올이 있고요. D, 두 개를 의미하죠. OH기가 두 개 온다. 어디 자리에? 2번하고 3번 자리에. 그래서 1번 탄소, 2번 탄소. 그래서 2번 자리에 OH, 3번 자리에 OH가 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소로 채워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OH기가 있기 때문에 이 OH기에 우리 유기학 시간에 공부했던 친전자체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부탄디올은 화학 합성 제품, 출발 물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학 합성 제품의 출발 물질은 나프타라고 부르는 물질을 사용을 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유를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이용해서 화학 합성 제품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제 석유가 고갈이 되고 석유 자원이 비싸게 된다면 이런 발효를 통해서 얻은 2,3-부탄디올을 화학 합성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2,3-부탄디올 발효를 하는 애들은 엔테로박터라든지 에로웨니아, 크랩시엘라, 세리타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2,3-부탄디올 발효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그 혼합산 발효하고도 유사하지만 에탄올 유기산 위에도 부탄디올을 만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부탄디올. 자, 그래서 살펴보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아세토락테이트 신티테이스에 의해서 아세토젖산, 그 다음에 아세토락테이트 카르복실레이스에 의해서 아세토인이 만들어지고요. 각각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 아세토인이 이제 2,3-부탄디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뀌고요. 부탄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스에 의해서 NADH가 이제 NAD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3-부탄디올을 얻을 수 있고, 이 2,3-부탄디올은 화학 합성 제품의 출발 물질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석유가 이제 고갈이 돼서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발효를 통해서 2,3-부탄디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로피오닉 애시드, 프로피온산 발효입니다. 자, 프로피온산은 탄소 3개짜리 요거죠. 자, 그래서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부르는 세균에 의해서 요 내장이 아니고 대장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위스 치즈. 자, 스위스 치즈가 어떤 거냐면 우리 만화 톰과 제리. 톰과 제리의 제리가 항상 먹는 치즈 있죠. 보통 요래 생겼는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죠? 요런 치즈가 이제 스위스 치즈입니다. 이 스위스 치즈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우리 요 복잡한 오른쪽에 왼쪽에 이 복잡한 프로피온산 발효 경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수크로스나 글루코스로부터 출발도 하고 수크로스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락토스가 사용이 되니까요. 어쨌든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또 피루베이트로부터 젖산으로부터 이제 다른 유산균이 만들어낸 이 스위스 치즈 안에서 다른 유산균들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유산균이 만들어낸 젖산으로부터 NAD 플러스가 NADH로 발효를 해서 피루베이트를 만들고 또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로부터도 피루베이트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요 피루베이트를 출발을 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면서 CO2가 한 분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초산이 만들어지고요. 또 피루베이트는 옥살로 아세테이트, 말레이트, 퓨마레이트, 석시닐 코엔자임 A를 거쳐서 메틸 말로닐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고 말로닐 코엔자임 A는 자, 피루베이트가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는 과정을 이제 촉매를 시키면서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요 과정에서 CO2가 나오고요. 또 CO2가 나온 데가 또 있는데 여기 CO2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CO2가 형성이 되죠. 요 CO2들이 이 고체인 이 치즈 내부에서 갇힘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CO2가 모여있던 곳이 이렇게 구멍으로 생깁니다. 잘랐을 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움푹움푹 파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석시닐 코엔자임 A가 메틸 말로닐 코엔자임 A가 될 때 비타민 B1, B12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코발라민이죠. 그래서 이 프로피오닉 에이시드 발효를 이용해서 즉 프로피오닉 박테리움을 활용을 해서 이 스위스 치즈도 만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의 산업적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보면 프로피오닉 에이시드는 메틸 말로닐 코엔자임 A 경로, 요 경로죠. 색깔이 이제 안 보인다. 요 메틸 말로닐 코엔자임 A 경로를 통해서 피루베이트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루베이트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카르복실레이션 탄소가 붙는 과정이죠. 이 되고 말레이트, 퓨마레이트, 석시네이트를 거쳐 프로피오닉 에이시드로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바이오틴, 코엔자임 A, 코발라민 B12의 조효소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다음. 자, ABE 발효입니다. 흔히들 부타놀 발효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그램 양성균의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우리 위생학 시간에 이제 그 식중독 세균으로 배웠던 클로스트리움 퍼플리젠스나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누스 같은 그런 애들이 속해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속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혐기적인 상태에서 글루코스 피루베이트 아세틸 코엔자임 A를 거쳐서 뭐 아주 복잡합니다. 뭐 이건 설명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ABE 발효라고 부르는데 ABE 발효의 약자는 이 A는 아세테이트, B는
부탄올. 그리고 E는 에탄올. 그래서 아세테이트, 부탄올, 에탄올을 만들기 때문에 이쪽에 뭐 부틸레이트도 만드는데 부틸레이트는 점점점으로 돼 있죠. 흔히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 에탄올, 부탄올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1대 1대 1로 아세테이트, 에탄올, 부탄올을 생산하는데 아세테이트나 에탄올을 만드는 발효는 흔히 있는 거죠. 뭐 혼합산 발효에서도 에탄올, 아세테이트가 나왔었고요. 자, 근데 부탄올을 만드는 요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요. 우리 아까 부탄디올도 봤지만 부탄올은 탄소 4개짜리고 디올이 아니고 그냥 올이니까요. 요거는 보통 1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거죠. 자, OH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탄올은 현재 이제 에탄올을 발효를 통해서 공업적으로 생산하면 알코올 발효로 술 만드는 데도 쓰지만 에탄올을 고도로 정제를 한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로 가는 차가 있고 경유로 가는 차가 있죠. 디젤차, 그 다음에 가솔린차. 가솔린차는 에탄올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80에서 90% 정도를 이제 가솔린을 쓰고, 즉 가솔린 즉 휘발유를 쓰고 한 10%에서 20% 정도를 에탄올을 첨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한 80%까지 넣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발효를 해서 얻은 에탄올을 가지고 에탄올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에탄올을 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연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나라는 휘발유가 엄청나게 싸요. 에탄올이 싸고, 그러다가 브라질은 원래 원유도 생산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휘발유 값이 싸죠. 자, 반면에 이 부탄올은 이 디젤, 즉 경유 대체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에 첨가하거나 경유 대신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연료로 우리가 석유가 고갈됐을 때 자동차를 뭐 전기 자동차나 아까 수소차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디젤을 대용할 수 있는 이런 부탄올을 생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탄올을 어떻게 생산하냐면 초기에는 부탄올을 이 클로스트리디움 세균의 발효를 통해서 부탄올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석유에서 뽑는 게 더 싸졌거든요. 그래서 석유에서 뽑아서 쓰고 있는데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면 또 발효를 하는 게 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유가가 40달러보다 비싸면 이 부탄올 발효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40달러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40인데 80이었나? 80인 것 같아요. 40은 아닌 것 같다. 80달러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발효를 안 하고 그냥 석유화학공업을 사용하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또 부탄올 생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부탄올은 이 발효를 했을 때 장점은 정제하기가 쉬워요. 에탄올은 친수성이죠. 에탄올하고 구조를 보면 에탄올은 탄소 2개의 OH고, 그래서 물에 잘 녹습니다. 물론 메탄올이 물에 잘 녹고 프로파놀은 물에 조금 녹는데 이 부탄올은 물에 아예 녹지를 않죠. 왜냐? 우리가 유기학 시간에 배운 것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OH기는 친수성이고 탄소사슬은 비극성 분자죠.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OH는 극성을 띠고 있고, 근데 이 OH기 하나의 극성은
탄소 3개의 비극성을 상쇄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탄소가 4개 연결되어 있는 부탄올의 경우에는 이 OH에 의한 극성이 작용을 못해서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고 나면 층이 갈립니다. 물층하고 부탄올층이 갈립니다. 부탄올이 더 무거워서 깔아앉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효가 끝난 뒤에 아래쪽에 있는 부탄올만 뽑아내면 됩니다. 반면에 에탄올은 물에 녹기 때문에 분별 증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한 78도보다 높은 한 5도 정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에탄올은 증기가 되고 물은 아직 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기를 받아서 식혀서 에탄올을 만들죠. 우리 소주 만들 때 이렇게 증류를 해서 소주를 만드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공정이 필요한데 반해서 부탄올 생산은 후공정이 필요 없이 바로 부탄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탄올은 디젤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발효의 예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중요한 건 좁은 의미의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현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발효식품 중에 현기적이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발효를 하는 것들은 산소가 많은 데서 발효를 하는 것들은 좁은 의미의 발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발효는 무엇인가? 산업적 의미라고 했죠. 그럼 산업적 의미의 발효가 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려가지고 돌아왔네요. 다시. 다 돼 가는데, 그쵸? 자, 넓은 의미의 발효는 미생물이나 균류 등, 여기서 말하는 균류는 곰팡이나 효모를 이야기하죠. 균류 등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을 통틀어서 혐기적이든 호기적이든 간에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이면 그냥 다 발효라고 부르는 것을 넓은 의미의 발효라고 부릅니다. 자, 심지어는 꼭 미생물이나 균류가 아니고 아니더라도 이제 생물 자원을 사용을 하면 발효라고 이야기하는 더 넓은 의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생물 전공이니까 미생물 사용한 것만 보통 발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 균체는 넓은 의미의 발효에서 이제 생산품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생산품들. 자, 미생물 균체가 생산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세포 단백질, 싱글셀 프로테인이라고 부르죠. 싱글셀 프로테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싱글셀 프로테인 먹을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뭐 핵전쟁이라도 일어났다. 세상에 먹을 게 없다. 그럼 우리가 생산한 이제 그 단백질 소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필요하지만 단백질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단백질 소스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미생물을 키워서 단백질을 얻자 하는 게 싱글셀 프로테인입니다. 주로 이제 효모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효모에 단백질 이제 축적 비율이 높은 효모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만약에 진짜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핵전쟁이 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 지금은 효모를 키울 때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찌꺼기 같은 걸로 효모를 키우고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효모 찌꺼기 석유 찌꺼기에서 키운 효모에서 얻은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도 뭐 싱글셀 프로테인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금도 전혀 뭐 실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소고기가 더 맛있지 효모에서 얻은 단백질이 맛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진짜 인류 멸망이 하기 직전인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단백질을 얻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봉준호 감독 이번에 그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설국열차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열차의 맨 뒷칸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앞칸에 있죠. 근데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었습니까? 그 단백질 바를 줬죠. 젤리같이 생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앞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바퀴벌레를 가지고 거기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단세포 그 단백질 바를 만드는 게 보였죠. 그거를 알고 나면 못 먹지만 어쨌든 그거 아니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배양에서 얻는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용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싱글셀 프로테인 말고 싱글셀 오일이 싱글셀 오일 크로렐라 같은 조류 있죠. 조류 중에 세포 내에 한 50% 이상을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조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류라는 애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원을 따로 안 넣어줘도 질소원만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에 자라죠. 그 다음에 햇빛만 충분히 가해주면 얘들이 알아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오일을 생산하고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싸게 이제 지방, 오일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셀 오일이 오히려 싱글셀 프로테인보다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백신. 자, 라이브 백신은 뭐냐면 생백신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대치되기 위해서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면역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는 그 감염이 된 사람을 빨리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백신은 뭐냐면 자, 일반적인 백신은 그 독성을 약화시킨 균체를 주사로 맞습니다. 그러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이 독성을 약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주사로 맞았을 때 우리 몸의 면역계들은 이상한 새로운 놈이 들어왔다. 잡아야지 하고 우리 면역계가 출동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면역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B세포라고 하는 비장에 있는 B세포에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B세포는 한번 항체를 만들어내는 내용이 입력되면 그 B세포는 그 B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세포를 그 특정한 항체만 만들어내요. 즉 이 특정한 B세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정보가 입력이 되면 이 B세포는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는 안 만들더라도 조금씩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항체가 인식을, 이 B세포가 일정량을 만들어서 우리 혈액 내에 조금 존재하던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항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B세포가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침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신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약독화한 바이러스를 쓴다든지 바이러스의 일부만 쓴다든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바이러스의 DNA를 쓴다, 바이러스의 RNA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껍데기 단백질을 일부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든지, 혹은 이제 재조합, 바이러스를 배양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재조합한 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를 만들어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들을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근데 라이브 백신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몸에 먹어도 별 상관없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세균 있죠. 특히 유산균 같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세균의 표면에다가, 자, 요 유산균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런 유산균의 표면에 바이러스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바이러스 단백질이 붙어있는 유산균을 먹이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죠. 입으로. 그러면 우리 장 점막 세포들이 상당히 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장 점막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이제 B세포의 기억을 하게 됨으로써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을 라이브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백신은 먹어서 이제 백신이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예방접종, 주사로 맞았습니다. 그죠? 먹는 방식이 아니고. 근데 주사 맞는 건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결핵 백신 같은 경우에 흉터도 남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면 상당히 편하게 면역을 획득할 수 있고, 이제 전 세계에 쉽게 보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 자체에 이런 항원이 붙어 있어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생물 균체 자체가 이제 생산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효소가 생산품인 경우, 우리 프로테이스, 아밀레이스, 펩티데이스, 그 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프로테이스나 라이페이스는 식품 산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이제 뭐 식품 성분을, 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세제에서 이제 단백질때나 지방때, 특히 잘 안 지는 게 지방때죠. 그래서 지방때를 이제 보통은 우리 합성 세제가 둘러싸서 빼내지만, 좀 분자 크기를 작게 줄이면 줄일수록 빼내기가 쉽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소를 이제 같이 씁니다. 세제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소들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우리 전분 분해 요소죠. 그래서 우리 전분을 이용해서 하이 플락토스 콘 시럽 같은 이제 혹은 그러니까 플락토스를 생산하는 거죠. 혹은 글루코스, 이런 걸 생산하기 위해서 아밀레이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팩티네이스 같은 것들은 이제 과일 주스의 청징화, 이런 데도 사용되고, 또 그거 말고도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가지고 치즈를 제조하는 응유 효소, 렛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경로에 관련된 산물. 에너지 생산 경로에 관련된 산물은 우리가 이미 이제 좁은 의미의 발효에서 봤던 거죠. 에탄올이라든지 젖산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 생산 경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대사 산물. 자, 아미노산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아미노산은 얻는 거는 우리 아미노산 보충제라든지
이런데 용도로도 쓰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조미료로서도 그렇고 핵산도 마찬가지 조미료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차 대사산물 항생물질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 전환 반응. 자, 생물 전환 반응은 자 항생물질을 만드는데 특별한 뭐를 넣어준다든지 색소를 만드는데 특별한 뭐를 넣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생물 전환 반응은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배지에서는 절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가 원하는 그 생산품에 전구 물질을 같이 넣어줬을 때 그 전구 물질을 이 미생물이 효소 반응으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게 이제 생물 전환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및 대사공학에 의한 신단백질. 기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아주 아예 새로운 단백질이라든지 새로운 물질, 새로운 대사물질이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과정, 이런 것 그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발효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발효하고 관련된 용어가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우리말로 바꾸면 생물공학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생물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자, 우리 교과목 이름이 발효학이죠. 발효학. 영어로는 이제 fermentation science인데요. 자, 발효학이라고 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microbial technology, 미생물 기술, 그 다음에 applied microbiology, 응용 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산업 미생물학, 그 다음에 fermentation microbiology, 발효 미생물학, 이런 것도 거의 같은 의미로 발효과학이 우리 발효학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학을 들었으면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응용 미생물학을 들은 사람이라든지 산업 미생물학을 들은 사람하고 같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커리큘럼이 이 인더스트리얼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발효식품학 쪽에 좀 더 치우쳐 있죠. 발효식품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까요. 그렇지만 앞부분에 조금 다룹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발효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발효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산업 미생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다뤄요. 네. 저는 이제 발효식품 쪽을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자, 그래서 발효과학이 조금 발전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생물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 생물학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생물학적인 제재나 그것을 이용한 상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과 응용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물공학이라 부르고, 또 다른 정의로는 그래서 이런 그 생물공학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만 필요한 게 아니고 화학, 물리학, 수학, 공학 등의 여러가지 학문에서 고려되는 원리를 고루 사용하는 학제간 학문이다. 자, 그냥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미생물 배양해서 그 미생물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보는 정도에서는 생물학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됩니다.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잘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효율이 좋아야 되겠고, 공장에서 작동하는 원리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공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이과 학문들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만 능통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학, 수학, 공학까지 다 아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코워크,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생산품을 잘 생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 세포를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연구인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수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스터디,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업스트림은 미생물 세포주의 기초 연구입니다. 자, 뭐냐면 미생물을 검색을 해요. 우리가 미생물 찾는 거죠. 김치에서 뭐 유용한균을 찾는다. 된장에서 뭐 유용한균을 찾는다. 식품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그런 데서 찾고요. 아니면 뭐 산업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어디 뭐 사막 심해 열수공, 그다음에 뭐 어디 오지에 가서 희한한 미생물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찾아서 분리, 우리 아이솔레이션, 단일균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들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성, 뭐 특정 효소를 생산한다든지, 뭐 특정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균주를 찾은 다음에 그 균주의 생산량을 또 높이기 위한 연구. 그래서 랜덤 뮤타제네시스, 요거는 이제 돌연 변이를 시키는 거죠. 돌연 변이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생산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슈퍼 스트레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균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들. 그 다음에 사이트 다이렉트 뮤타제네시스, 진 스플라이싱, 진 리컴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봤던 랜덤 뮤타제네시스는 이제 방사선을 쬐어준다거나 화학물질을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우연히 생기는 그런 돌연 변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나오는 걸 찾는 방법이고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현재 많이 쓰는 방법은 맨 아래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자리를 지정해서 우리가 콕 집어서 요 아미노산으로 바꾸겠다. 혹은 요만큼은 단백질에서 요만큼은 제거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쓰겠다. 혹은 이제 다른 유전자에서 떼서 요 유전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좀 인위적으로 새로운 좀 특징을 갖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주로 써서 이제 균주를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균주를 분리하고 개량하고 하는 것까지 연구가 미생물 세포주의 기초 연구 업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미생물 학자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되겠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죠. 자, 미드스트림 연구는 보면 이제 화공가라든지 이제 요런 좀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 미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자, 미생물을 키우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어떤 생산품을, 업스트림에서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이 생산품이 효율이 좋느냐, 안 좋느냐, 요 정도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 기질을 얼마 넣었을 때 생산품이 얼마가 나오고, 미생물이 자라는 속도는 얼마가 되고, 요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미드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네틱스라고 부르는데, 속도죠. 반응 속도론을 연구를 합니다. 원래는 반응 속도론은 화학적인 분야인데 이거를 이제 미생물 생육이라든지 생산품 생산의 부분에 그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 최적화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질 소모 속도라든지 세포체 증식 속도, 산물 생성 속도, 그 다음에 생성 수율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연구실에 조그만 발효조를 갖다 놓고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포도당 주입 속도, pH 조절, 그 다음에 얘들 균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걸 바로 측정하는 요런 장치들을 달아놓고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조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미생물이 얼마나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생성물 생성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실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정제, 공정에 관한 연구. 그래서 종균 배양.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 때
유산균을 넣어주죠. 그런 그 유산균을 따로 이제 요구르트에 쓰기 위한 유산균을 따로 키우면 요게 종균 배양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균을 따로 이제 키워 놓는 거, 이게 종균 배양이고요. 물질 전달 수지 배양기. 여기서 말하는 배양기는 산업적으로 사용하는